여러분, 혹시 최근에 한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진 차이나 타이완 논란을 들으셨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표기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불과 20의 시간 사이에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었다가 갑자기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과 경제, 최배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로 사소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즉 KTA와 입국 신고서에 있던 국적 선택란에서였어요. 대만 국적을 선택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표기가 차이나 타이완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평범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그냥 시스템상 국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던 것일 뿐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단순한 표기 하나가 대만 정치권과 언론을 폭발시킨 겁니다. 마치 오래도록 쌓여있던 분노의 마그마가 한 점의 불씨로 터져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정치권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서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외교부 고위 인사는 이를 한국의 비호적 행위라고까지 규정해버렸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한국이 중국 압력에 굴복했다. 한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기사들이 마치 국내외 뉴스 매체를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경제 보복까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의 감정도 자극되고 SNS에서는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의 강경, 판들이 광속으로 퍼져나왔죠. 하지만 이 모든 분노의 배경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분노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왜 한국이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표기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만의 공식 국호를 알아야 합니다. 대만의 공식 국호는 무엇일까요? 노여대표 중화민국 리퍼블릭 업 차이나입니다. 국호에 차이나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만의 헌법에로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국명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입니다. 대만의 국영항공사는 무엇일까요? 차이나 에어라인 차이나 에어라인즈입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타이드 타이베이 체니스 테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참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스스로가 차이나라는 표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차이나 타이완으로 분류한 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요? 실제로 대만 전문가들조차 나왔습니다. 한국의 표기는 틀린 게 아니냐고 명백하게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 목소리는 정치권의 거센 구호와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와 언론의 합작 선동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에 당한 목소리, 미디어의 대대적인 보도, 그리고 여론의 감정적 분노가 결합되면 팩트는 순식간에 배경으로 밀려나버리는 거죠. 자,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사건의 핵심 모순을 말이에요. 대만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만의 공식 국호는 여전히 중화민국이고 공식 영문 약자는 ROC입니다. 헌법 1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대만이 정말로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면 헌법상 국호를 바꾸고 국가 상징을 바꾸고 국제 무대에서의 표기를 통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정치 사정과 국제관계의 민감함 때문입니다. 일부 세력은 독립을 원하고 일부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또 일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고개사처럼 이 모든 입장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이지만 우린 대만이라고 주장하고 국제 무대에서는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불리면서도 왜 중국으로 취급하냐고 항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만이 스스로 만든 모순입니다.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춰 표기를 한 것을 불호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대만 정치권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했을까요? 답은 국내 정치에 있습니다. 라이칭더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내부 지지율이 흔들렸고 경제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 정치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내면 국내 정치의 불만과 갈등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국내 눈을 밖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내부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감정 정치는 순간에 여론을 흔들 수 있지만 경제 현실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었던 거죠. 정치인들이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외치자 가장 먼저 식은땀을 흘린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만 반도체와 산업계였습니다. 대만이 세계 경제에서 갖는 위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SMC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이완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즉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가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회사인데 그 공장을 움직이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상당수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포토리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정밀유품 같은 핵심 소재들이 대만으로 흘러가는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TSMC의 생산 라인은 즉시 멈춥니다. 대만의 산업계는 이 현실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을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잘 알았던 거죠. 실제로 수입처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세요.
한국산 고품질 소재를 다른 나라에서 대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품질 인증, 생산 체계 구축, 비용 최적화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몇 개월은 불가능합니다. 경제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산업대라는 현실이 대만의 기업가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서 더 냉혹한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한국과 대만의 경제적 체급 차이입니다. 먼저 대만이 이 분쟁을 이겨낼 대체 전략이 있는지 봅시다. 한국 기업들은 어떻나요?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대체 시장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미국에서 팔리고 유럽에서 팔리고 중국에서 팔립니다. LG,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세계 시장에 분산된 판매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 기업들은 한국산 고품질 소재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산은 있죠. 하지만 비싸요. 중국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부족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GDP 규모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 대만의 GDP는 약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대만의 2배가 넘어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TSMC가 훌륭한 기업이지만 이것이 대만 경제의 심축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전자,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이 균형 잡혀 있죠. 결론은 뭘까요? 대만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해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내엄한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겨우 하루 안에 대만 내부 여론은 급변합니다. 극적인 변화였어요. SNS와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론은 정치권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이랑 칵쳐서 뭐가 좋냐는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돌 공연 등지, 우리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POP 아이돌들의 공연이 대만에서 얼마나 큰 수입원이고 문화적 자산인지를 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발언이었죠. 더 직설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 얻자고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지적이었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 실리를 희생시킨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강경 발언을 쏟아낸 보복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언론도 앞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어떻게 정리할지 난감했어요. 결국 대만 정치권은 조용히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과도한 반응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 감정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국은 더 이상 감정 외교로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팩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표기한 것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오해 맞는 거였습니다. 이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산업 다양성, 경제 규모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경제적 체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과 경제 분쟁을 일으키려 해도 그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반대로 대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대만이 진정 후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한국에 화풀이 할 게 아니야 자신들의 헌법과 현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고를 명확히 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표기를 통일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명확한 국가 정체성과 경제적 실리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국제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움직입니다. 외교는 도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이해관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경제적 실력과 기술적 우위로 결정됩니다. 이번 차이나 타이완 논란은 정확히 그 현실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이나 타이완 논란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경제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한 국제 이슈와 뉘앙스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